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운동과 에너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5번째 차시로 좌표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레벨 3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좌표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공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포함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수학 섹션에서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우리에게 익숙한 직교 좌표계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데카르트 좌표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직교 좌표계는 3차원 공간에서 3개의 좌표 x, y, g로 보통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간 위의 임의의 지점을 좌표 x, y, 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r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위치 벡터는 각 축의 방향을 향하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위 벡터들은 직교 좌표계의 베이시스 기저의 역할을 하는데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1이 되고 자기 자신을 외적하면 항상 0이 됩니다. 그리고 좌표계의 기저로 사용될 단위 벡터는 모두 직교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내적하면 0이 되죠. 여기서 추가로 세 단위 벡터의 순서가 xyg, ygx, gxy가 되도록 외적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좌표의 순서가 사이클릭 오더가 되도록 외적의 관계가 성립되는 좌표계를 우리는 오른손 좌표계라 부르죠. 그리고 이 관계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텐서 형식의 표현이 있는데요. 좌표 XYG를 일반화된 좌표 R1, R2, R3 이렇게 번호로 매긴 다음에 임의의 좌표 번호 IJK를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왼쪽 식의 우변에 쓴 크로네커 델타는 두 첨자가 같으면 1, 다르면 0이 되는 텐서고 오른쪽 식의 우변에 쓴 레비스 베타는 세 첨자 중에서 어떤 두 개라도 같으면 0, 그리고 IJK의 순열이 사이클릭 오더일 때는 1, 그 반대 순열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텐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첨자를 다루는 텐서 표현에서는 똑같이 반복되는 좌표가 있다면 서메이션 기호를 쓰지 않아도 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텐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레벨 4에서 공부할 건데요. 일반적인 좌표를 표현할 때 매우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수학이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서만 잠깐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좌표에서의 미소 변화 dx, dy, dg를 생각하겠습니다. 좌표별로 미소 변화량의 단위 벡터를 곱하면 축 방향의 미소 변화량 벡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치 변화량 dr은 이것들의 합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각 축 방향의 미소 면적 벡터는 x축 방향으로는 dy, dg, y축 방향으로는 dg, dx, g축 방향으로는 dx, dy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또 세 좌표의 미소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소 부피는 dx, dy, dg가 되겠죠. 직교 좌표계의 델 연산자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임의의 스칼라 함수 u의 전미분을 이용해서 델 연산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고 라플라시아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델 연산자가 임의의 벡터 함수에 다이버전스로 작용하는 경우랑 컬로 작용하는 경우도 이전 차시에 정리했었죠. 특별히 컬의 결과는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하는 게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원통 좌표계입니다. 원통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와 지축을 공유하고 XY 좌표 대신에 지축으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진 반지름 좌표 S와 X축으로부터 돌아간 각도인 방위각 좌표 phi를 사용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지축을 제외한 XY 평면 2차원에서는 극좌표랑 똑같은 좌표계가 되죠. 원통 좌표계에서 위치 좌표는 xy 대신에 s와 phi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치 벡터 r은 직교 좌표계에서는 3개의 축성분을 모두 사용했지만 원통 좌표계에서는 s와 g 2개의 성분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phi는 길이가 아니라 각도 차원의 물리량이고 이 각도는 s축의 방향만 결정하기 때문이죠. 또 단위 벡터의 방향을 보면 S축과 G축은 길이축이기 때문에 축의 방향을 그대로 향하면 되고요. phi가 증가하는 방향은 방위각이 커지는 회전의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손 좌표계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좌표의 순서를 S를 첫 번째, phi를 두 번째, G를 세 번째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각도 좌표가 들어가게 되면 각도에 따라서 일부 단위 벡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통 좌표계에서는 지축 단위 벡터는 phi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지만 s와 phi의 단위 벡터 방향은 phi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s와 phi의 단위 벡터를 직교 좌표 단위 벡터로 쓰면 이렇게 축 사이의 관계가 삼각 함수로 연결됩니다. 이걸 행렬로 쓰면 이런 회전 변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원통 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phi에 의존하기 때문에 phi 방향에 대한 미적분을 실행할 때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s와 phi 단위 벡터를 각각 전미분하면 서로의 단위 벡터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원통 좌표계에서의 위치 벡터 r의 전미분이 이렇게 계산되죠. 그림으로 원통 좌표계에서 표현된 미소 변이의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G축으로부터 거리인 S축 미소 길이는 ds입니다. 그리고 G축 미소 길이 dg는 직교 좌표랑 같겠죠. 문제는 방위각 phi인데요. 각도의 변화 d phi는 xy 평면의 나란한 면에서 G축을 중심으로 들어간 각도입니다. 이때 방위각 방향의 미소 길이는 축으로부터의 거리 s를 곱해서 s d phi가 되어야 하죠. 이게 바로 미소변이 dr에 포함되어 있는 각 방향의 길이 성분 중에 각도 방향 성분이 sdphi가 나오는 기하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통 좌표계에서 잡는 세 방향의 길이 변화가 만드는 미소 면적 벡터나 부피는 각도 성분의 s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겠죠. 이렇게 각도가 들어간 좌표계에서는 해당 각도 좌표에 대한 미소 길이를 표현하는 척도가 항상 곱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곱해지는 양을 스케일 팩터 척도 인자라 부릅니다. 원통 좌표계에서 사용하는 3개의 좌표계에 대한 스케일 팩터는 차례로 1s1이 되죠. 참고로 직교 좌표계의 스케일 팩터는 전부 1입니다. 스케일 팩터가 1이 아니라는 건 좌표계의 방향이 일정한 직선 좌표계가 아니라 곡선 좌표계라는 뜻이 되는 거죠. 원통 좌표계와 직교 좌표계의 좌표 관계도 보면 xy는 각각 s 코사인 phi, s 사인 phi가 됩니다. 이 식으로 좌표의 전미분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를 행렬로 써보면 스케일 팩터까지 포함된 미소 길이가 단위 벡터 변환과 똑같은 변환 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통 좌표계에서는 델 연산자의 표현도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임의 스칼라 함수 u를 전미분하면 각 좌표별로 편미분한 다음에 좌표의 미분소가 곱해집니다. 그레디언트의 정의에 따라서 전미분은 그레디언트와 미소 변이의 내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미소 변이의 각도 성분이 스케일 팩터 s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통 좌표계에서의 델 연산자는 이렇게 방위각 미분항에 s가 나눠지도록 정의됩니다. 델 연산자의 표현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임의의 벡터 함수 A의 다이버전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단위 벡터 S나 phi가 phi 좌표에 의존하는 양이기 때문에 phi 미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을 계산할 때 S 벡터를 phi에 미분해서 phi 벡터랑 내적했을 때 0이 되지 않는 항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이버전스 A는 이렇게 S축 성분에 대한 두 번째 항이 포함되게 되죠. 이것도 S축에 대한 계산인 두 항을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이게 좀 더 보기 좋죠. phi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그레디언트 계산과 마찬가지로 스케일 팩터 s를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하고 추가로 벡터 연산 과정에서는 s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s를 한번 곱해서 미분한 다음에 다시 나눠줘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컬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과정을 쓰지는 않을게요. 결과적으로 phi 미분을 할 때는 스케일 팩터를 포함시키면 되고 그 옆에 있는 s에 대한 미분은 곱해서 미분한 뒤에 나누게 되죠. 이렇게 쓰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행렬식으로 쓰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직교 좌표계의 컬에 비해서 정확히 phi 성분에 스케일 팩터가 포함되는 모습이죠. 라플라시안 연산자도 다시 계산해봐야겠죠. 이 내적에서도 같은 성분끼리는 그냥 곱하면 되고 추가로 S 단위 벡터를 phi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에서도 0이 아닌 항이 나온다는 걸 주의하면 됩니다. 이것도 S에 관한 두 개의 편미분항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좀 더 깔끔하죠. 원통 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도 phi 미분에 대해서는 스케일 팩터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s의 미분에 대해서는 처음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는 그냥 미분하면 되고 그 다음은 다이버전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s를 곱한 뒤에 미분하고 다시 나누는 꼴이 나타나죠. 원통 좌표계는 G축을 제외한 두 개의 차원에서는 극좌표계랑 같은데요. 이 좌표계는 물리학에서 회전운동을 다룰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일단 원통 좌표계에서 일반적인 위치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 두 번째 항이 S 단위 벡터를 phi에 대해 미분하면서 추가되었죠. 이 두 번째 항은 회전운동에서 위치 벡터와 수직인 속도 벡터로 분류했었습니다. phi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각속도의 크기 오메가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었고요. 각속도가 G축을 향한다면 3차원에서도 오메가 크로스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은 원래 위치 벡터가 놓여있던 평면 위의 속도 벡터가 되죠. 만약에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면 회전하는 벡터, 즉 phi 성분만 존재하는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곱미분이 많아서 좀 복잡하지만 두 번째 항은 S 벡터를 미분하면서 생긴 항이고 다섯 번째 항은 파이 벡터를 미분하면서 파이 벡터가 파이에 의존한다는 걸 이용해서 S 벡터 항이 생긴 모습입니다. 이 식에 있는 파이의 시간 미분과 관련된 항을 각속도 오메가와 각가속도 알파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좀 더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죠.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은 S와 G의 가속도, 즉 회전하지 않는 면에서의 가속도고 두 번째 항은 S 방향, 즉 G축으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이 있을 때 phi 방향으로 가속되는 양입니다. 만약에 원운동이라면 이 세 개 항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두 항을 봐야겠죠. 여기서 첫 번째 항은 phi 방향의 가속도, 회전 운동에서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라 불렀었고요. 두 번째 항은 구심 방향을 향하는 구심 가속도가 됩니다. 원운동에서 배우는 모든 물리량은 좌표계의 미분만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구좌표계입니다. 구좌표계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반지름 좌표 R과 G축과 R축이 이루는 각, 천정각, 세타, 그리고 원통 좌표계에서도 사용했던 X축으로 들어간 방위각 파이를 사용하는 좌표계입니다. 구좌표계에서 위치 좌표는 R 세타 파이를 쓰는데요. 길이 척도가 r밖에 없기 때문에 위치 벡터 r은 r 성분 하나만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또 단위 벡터의 방향을 보면 r축은 길이축이기 때문에 축의 방향을 그대로 향하면 되고요.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은 천정각이 커지는 회전의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은 원통에서와 똑같이 잡으면 되고요. 여기서 오른손 좌표계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좌표의 순서를 r을 첫 번째, 세타를 두 번째, 파이를 세 번째로 잡으면 되겠죠. 구좌표계에서는 모든 단위 벡터가 세타와 파이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r 세타 파이 단위 벡터를 직교 좌표계 단위 벡터로 쓰면 이렇게 축 사이 관계가 삼각함수로 연결되죠. 복잡해 보이지만 원통 좌표계를 한번 거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는 게 일단 파이 단위 벡터는 원통 좌표계 거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r 단위 벡터는 원통 좌표계의 s축, g축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 s축이 다시 x축, y축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면 되죠. 이 결과가 각 축과의 변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 단위 벡터는 SG 평면에서 90도 더 돌아가 있기 때문에 R 단위 벡터 표현에서 세타 부분만 바뀌면 되죠. 구좌표계에서는 세 단위 벡터 모두가 세타와 파이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세타 파이에 관해서 미적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세 단위 벡터의 전미분은 각각 이렇게 세타와 파이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위치 벡터의 전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개의 단위 벡터가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그림으로 구좌표계에서 표현된 미소 변이의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 R축 미소 길이는 dr입니다. 그리고 각도의 변화 d세타는 SG 평면에서 돌아간 각도입니다. 이때 천정각 방향의 미소 길이는 반지름 r을 곱해서 r d세타가 되어야 하죠. 또 방위각의 변화 d파이는 원통 좌표계에서와 같이 이 각도이기 때문에 방위각 방향의 미소 길이는 s d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s는 구좌표계에서 r sin 세타가 되죠. 따라서 구좌표계에서 사용되는 세 개의 좌표계에 대한 스케일 팩터는 차례로 1, r sin 세타가 됩니다. 세 방향의 길이 변화가 만드는 미소 면적 벡터나 부피에는 항상 해당 좌표의 스케일 팩터가 따라다니죠. 구좌표계와 직교 좌표계의 좌표 관계도 보면 xy는 각각 r sin 세타 길이를 기준으로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가 되고 g는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식을 전미분해서 좌표 관계를 행렬로 써보면 각 축 방향의 미소 변이 벡터 사이의 관계가 여기서도 단위 벡터 사이의 관계와 똑같이 나타나게 되죠. 구좌표계에서도 델 연산자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먼저 임의의 스칼라 함수 u를 전미분한 표현과 그레디언트의 정의에 따라서 미소 변이의 스케일 팩터만큼 나눠진 구좌표계에서의 델 연산자를 얻게 되죠. 구좌표계에서도 임의의 벡터 함수 a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같은 단위 벡터에 대한 계산은 스케일 팩터만 붙이고 그냥 미분하면 되는데요. 단위 벡터 r이 세타와 파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r 성분에 대한 세타 파이에 대한 미분을 전부 실행해야 하고요. 이때 이 관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r 단위 벡터의 세타와 파이에 관한 편미분인 이 두 항을 적용해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추가되는 거죠. 또 단위 벡터 세타 역시 파이 좌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타 성분에 대한 파이 미분을 추가로 실행해야 하고 이때 이 관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타 단위 벡터의 파이에 관한 편미분인 이 항을 이용해서 다섯 번째 항이 추가되는 거죠.
이제 R과 세타에 관한 식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하면 구좌표계에서 사용되는 다이버전스의 표현식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컬 표현 역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관계식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결과도 너무 길어서 과정을 쓰진 않겠습니다. 결과는 행렬식으로 쓰면 상당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라플라시안 연산자도 계산해보면 다이버전스랑 비슷하게 6개의 항이 나오는데요. 이 계산 역시 두 벡터의 편미분 결과를 적용해서 R에 대한 미분 3항, 세타에 대한 미분 2항, 파이에 대한 미분 하나의 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좌표의 미분끼리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좌표계는 지금 소개한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 말고도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곡선 좌표계의 공통적인 특징을 조금만 정리할게요. 먼저 위치 벡터를 직교 좌표계로 표현하겠습니다. 잠깐 텐서 형식으로 표현하면 좌표 첨자 i만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사용된 x햇은 단위 벡터라 불렀는데요. 직교 좌표계가 기본이기 때문에 표준 기저 벡터라 부릅니다. 표준 기저에서의 좌표는 x1, x2, x3가 되죠. 이제 일반적인 곡선 좌표 q1, q2, q3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좌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전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dq의 개수를 주로 h 벡터로 표현하고 이 벡터의 단위 벡터를 곡선 기저 벡터라 부릅니다. 그리고 h 벡터의 크기를 앞에서 나왔던 스케일 벡터라 부르고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h 벡터를 모든 좌표 성분에 대해서 내적한 텐서를 매트릭 텐서, 계량 텐서라 부르죠. 이건 레벨 4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벡터의 전미분은 곡선 좌표계에서의 기저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는 우리가 다뤘던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에서 표현을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죠. 델 연산자의 표현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요. 좌변을 곡선 좌표계에 대해서 전미분하고 우변의 dr 벡터는 이 식을 썼습니다. 대신에 서로 다른 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더비 인덱스는 J로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양변의 같은 좌표끼리 비교하는 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DQ를 제거하고 i번째 성분만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이제 대상함수 U까지 제거하면 곡선 좌표계에서의 델 연산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역시 우리가 다뤘던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에서 표현을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죠. 다이버전스와 컬 혹은 라플라시안의 일반적인 유도는 레벨 3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미분기하학과 텐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레벨 4에서 유도할 거고요. 여기서는 결과만 소개할게요. 이 결과 역시 원통과 구좌표계에서의 스케일 팩터를 넣으면서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일반화된 다이버전스와 컬의 모양을 한번 봐두면 원통이든 구든 상관없이 스케일 팩터만으로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 레벨 3에서 다뤄야 할 좌표계인 직교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좌표계를 공부했습니다. 각 좌표계에서의 위치 벡터와 위치 벡터의 전미분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각 좌표가 가지는 스케일 팩터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위치 관계를 통해서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에서 사용되는 단위 벡터가 각각 직교 좌표계의 단위 벡터와 어떤 변환 관계에 있는지를 유도했었고 이 변화는 척도 인자가 곱해진 좌표 사이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에서 미소 변이 벡터가 다르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델 연산자도 달라졌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다이버전스, 컬, 그리고 라플라시안의 변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일반적인 곡선 좌표계에서의 표현으로 이 식들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식을 살짝 소개했었죠. 이런 표현 방식은 레벨 4에서 미분기하학을 공부한 다음에 더 정밀하게 표현할 거라서 지금 잘 몰라도 되고요. 앞으로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에서의 미적분을 사용할 때 스케일 팩터가 계산 결과에 어떻게 섞여 들어가는지를 연습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